아줌마, 여긴 최전방 GOP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부대 정문에서 위병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복 차림의 여성은 대답 대신 조용히 코트를 열었어요. 그 순간 드러난 네 개의 별, 사성 장군 계급장이었습니다. 사성 장군님, 위병의 비명 같은 외침이 부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중환자실의 아들, 30년 전 의문사한 남편, 그리고 군 전체를 좀먹은 거대한 비리 조직. 한 어머니가 별 넷의 권력으로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국방부 본청 별관 3층 회의실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병영문화 개선 회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윤미경 대장은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 겨울 하늘에 머물러 있었어요. 58배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회의실 앞 모든 이들에게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장님, 다음 안건은 전방부대 병영시설 개선에 관한. 참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경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국군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차분했어요. 윤미경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지훈 이병이 급히 후송되어 지금 중환자실로 이송 중입니다. 즉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이에요. 회의실 앞 모든 참모들이 일제히 기립했고 누군가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복 상의를 재빨리 챙겨 입으며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뒤따라오려는 참모들을 손짓 하나로 제지했습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복도를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순간 미경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22의 아들 지훈이 군에 입대한 지 이제 석 달째였어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아들이 훈련 중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받을 리가 없었죠. 지훈은 전투병과도 아니고 행정병으로 복무 중이었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미경은 운전병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국군병원, 최대한 빨리. 예, 대장님. 차량이 출발하자 미경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도로 위로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은 평소보다 속도를 높였고 신호등마다 미경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불규칙하게 움직였어요. 30분 후 국군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입구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환자들을 실은 구급차가 들어오고 의료진이 뛰어다니며 지시를 외치고 있었어요. 미경이 차에서 내리자 응급실 앞에 서 있던 군의관 한 명이 그녀를 알아보고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네, 대장님, 이쪽입니다. 군의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령이었는데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미경은 그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게 외상이 심각합니다. 얼굴과 상체에 다발성 타박상이 있고
갈비뼈에도 손상이 의심됩니다. 현재 의식은 있지만 매우 흐릿한 상태입니다. 미경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발성 타박상이라고 했습니까? 예, 대장님. 그게 훈련 중에 생긴 부상입니까? 군의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했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 한쪽에 헌병대위 한 명과 지훈이 소속된 부대의 연락장교로 보이는 중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경을 보자 경례를 올렸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미경은 그들을 지나쳐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로 침대 하나가 보였고 그 위에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지훈의 얼굴은 그녀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눈 주변은 검푸르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턱과 볼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어요. 병원복 위로 드러난 목에도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목에는 오래된 찰과상이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가슴 부위는 두툼한 테이핑으로 감겨 있었어요. 미경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아들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차갑고 약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이 불규칙하게 울렸고 산소호흡기에서 쉬익쉬익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아. 미경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은 채 가벼운 신음을 흘렸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고서 또 찢어질 거야. 미경의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아들의 말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보고서 찢어질 거야. 그 말은 미경을 30년 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30년 전 남편 박정우 중령이 군수물자 부정 유통 의혹을 처음 보고한 건 지훈이 태어나고 석 달 후였습니다. 정우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며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미경에게 말했었죠. 여보, 이건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남겨야 하는 일이야. 하지만 그 보고서는 상부에 올라간 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우는 작전 중 사고로 죽었어요. 공식 기록은 불의의 사고였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요. 미경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30년 동안 그녀는 참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서도 어린 아들을 키우며 군에 남아 계급을 올렸고 병영문화 개선과 군수 개혁을 외치며 싸웠어요. 하지만 지금 아들이 똑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찢어질 거야. 미경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복도로 나가 군의관에게 물었어요. 후송 기록과 부상 경위 보고서를 보여주십시오. 군의관은 당황하며 간호사에게 눈짓했고 간호사는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미경은 그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후송 시간은 새벽 4시, 부상 발견 시간은 새벽 3시 반, 발견 장소는 내무반, 부상 원인은 훈련 중 사고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후송 차량 블랙박스 기록은 메모리 오류로 누락되어 있었고 응급처치를 담당한 간호사 이름란은 비어 있었어요. 병실 CCTV 기록도 사고 당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만 공백이었습니다. 미경은 서류를 덮으며 군의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록들 누가 작성했습니까? 부대 측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대장님. 후송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의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는 환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흐릿했고 동행한 부대 인원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서 있던 헌병 대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대위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대위, 예, 대장님. 부대로 연락해서 지훈 이병 소속 중대장과 대대장을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라고 전하십시오. 네, 대장님, 부대 내부에서 자체 조사 중입니다. 개입은 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군복보다 먼저입니다. 대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 아들 곁에 앉았어요. 지훈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었고 그의 입술은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지훈의 손을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내 아버지가 못다한 일도, 내가 겪은 일도 이번엔 절대 묻히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침묵했던 분노가 그녀 안에서 조용히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병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미경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엄마이자 대장으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병원을 나선 건 그날 저녁 6시였습니다. 지훈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흐릿했고 의료진은 최소 이틀은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했어요. 미경은 아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나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정태진 준장이 경례를 올렸어요. 대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정태진은 52의 나이에 군사경찰단장을 맡고 있는 미경의 오랜 참모였습니다. 그는 미경이 소령이던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고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량에 오르자 정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부대로 간다. 정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금 즉시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연락은 넣지 마. 준비할 시간을 줄 필요 없어. 정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병에게 목적지를 알렸고 차량은 병원을 빠져나가 북쪽 고속도로로 향했어요. 지훈이 복무 중인 부대는 수도권 외곽 산골짜기에 위치한 최전방 사단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산악 지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차체를 흔들었습니다. 미경은 내내 말이 없었고 정태진도 침묵을 지켰어요. 밤 8시 반 차량은 부대 인근 군용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도로는 좁고 굽이쳤으며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어둠이 깊었어요.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도로 곳곳에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고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정태진은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미경은 코트 안쪽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정복 차림이었지만 코트로 계급장을 가리고 있었어요. 차량이 정문 앞에 멈추자 위병소에서 병사 2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차량 번호를 확인했어요. 민간 차량이십니까?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정태진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위병은 스물 안팎으로 보이는 이등병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미경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코트 앞단추를 풀었어요. 코트가 열리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정복이 드러났습니다.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위병소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위병의 손전등이 그 별들을 비추는 순간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성 장군님, 위병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고 옆에 있던 다른 병사도 얼어붙은 채 경례를 올렸어요. 위병소 안에 있던 당직 하사가 뛰어나왔고 그 역시 미경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대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정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문 개방.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책임자는 내가 돌아보는 동안 정문 밖 출입 금지야. 당직 하사는 당황한 표호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당직실, 사성 장군님 정문 입장하십니다. 즉시 보고 바랍니다. 무전기 너머로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대 안쪽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전 지휘관 즉시 정문 집합, 반복한다. 전 지휘관 즉시 정문 집합. 미경은 정문을 지나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태진이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부대 내부는 고요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내무반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정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간부들이 급히 뛰어나와 집합 대열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중대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정문 앞에 도열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은 대대장인 중령이었어요.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미경 대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비는 필요 없어. 박지훈 이병 소속 중대장, 앞으로 나와. 대열 중간에서 한 명의 대위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미경은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박지훈 이병이 새벽 3시 반에 부상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어. 그 경위를 지금 즉시 설명해. 중대장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게 대장님,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훈련? 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새벽 3시에 무슨 훈련을 했지? 중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경은 시선을 대대장에게 돌렸어요. 대대장, 병영일지와 당일 CCTV 기록을 지금 즉시 가져와. 그리고 군수창고 출입 기록도 함께. 대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네, 대장님, 그건 부대 내부 자료라. 미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내가 지금 명령하고 있어. 가져와. 대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관에게 눈짓했고 부관이 급히 행정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미경은 집합한 간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미경은 다시 중대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지훈 이병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장소가 어디야? 중대 보급실입니다. 보급실에서 무슨 일을 했지? 중대장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부 정리와 물자 확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부들도 가져와. 지난 3개월치 전부.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경은 정태진을 돌아보며 지시했습니다. 태진아, 지훈이 내무반으로 안내받아. 나도 지금 가겠어. 예, 대장님.
정태진이 중대장에게 시선을 보냈고 중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미경은 간부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돌아보는 동안 아무도 부대 밖으로 나가지 마. 통신도 최소화해. 이건 명령이야. 간부들은 일제히 경례를 올렸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들을 지나쳐 내무반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부대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공포와 긴장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다다랐을 때 미경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엄마가 아니라 심판자였어요. 그녀는 계단을 올라 내무반으로 향했고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복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내무반 문 앞에 섰을 때 미경은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숨소리와 긴장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내무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명 남짓한 병사들이 침상 옆에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병사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내무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무반은 전형적인 군대 생활관이었어요. 양쪽 벽을 따라 2층 침상이 늘어서 있었고 군장과 군화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의 침상만은 달랐어요.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고 베갯니대는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침상 옆 사물함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지훈의 사복과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어요. 침상 모서리에는 약 봉투가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고 군화 안쪽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미경은 베갯니들 집어들었어요. 핏자국은 오래되지 않았고 베개 안쪽에는 더 많은 피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병사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사들을 둘러보았어요. 박지훈 이병이 이 침상을 쓰고 있었지? 한 명의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대장님. 이 핏자국은 언제 생긴 거야? 병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시선을 돌려 중대장을 바라보았어요. 중대장은 문 옆에 서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대답해. 중대장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훈련 중 발생한 부상으로. 훈련?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무반 침상에서 훈련을 했나? 중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경은 다시 병사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 중 몇몇은 고개를 더 숙였고 누군가는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침상 옆에 쪼그려 앉아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침상 아래쪽에는 작은 쪽지가 구겨진 채 떨어져 있었어요. 미경은 그 쪽지를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 맞춰라. 상부에서 정리해준다. 미경은 쪽지를 천천히 접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누가 처음 박지훈 이병을 때렸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미경은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입술을 떨었으며 누군가는 주먹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미경은 다시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이 방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대장님, 병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미경이 중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중대장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미경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아니야. 무서운 거지. 말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당할까봐 무서운 거야. 미경은 병사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이 방에서 박지훈 이병에게 손을 대지 않은 사람만 남아있어라. 병사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명의 병사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문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어서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이 침묵 속에서 내무반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5명의 병사가 방을 나갔고 남은 병사들은 여전히 차렷 자세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욱 불안해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나간 병사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남은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사람들 중에서 박지훈 이병이 왜 맞았는지 아는 사람 있나? 한 명의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보급 업무를 하다가 뭔가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뭘 발견했는데? 일병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망설였습니다. 중대장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대장님, 그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입니다. 미경은 중대장을 무시하고 일병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봐. 무슨 소문이었어? 일병은 입술을 깨물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부가 맞지 않는다고 물자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는. 미경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지? 중대장님께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중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중대장, 박지훈 이병이 그런 보고를 했나? 중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보고는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이 일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중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쪽지를 꺼내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쪽지는 누가 쓴 거지? 말 맞추라는 지시는 누가 내렸어? 중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그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태진을 돌아보며 지시했습니다. 태진아, 이 내무반에 있는 모든 병사들 개별 면담 준비해. 지금 즉시. 예, 대장님. 정태진이 밖으로 나가 군사경찰 요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침상 옆 사물함을 열어 지훈의 물건들을 살펴보았어요. 책 사이에 작은 수첩이 끼워져 있었고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월 12일 군수품 목록 확인. 숫자가 맞지 않음. 2월 15일 중대장님께 보고. 별다른 답변 없음. 2월 18일 밤에 누군가 나를 불렀음. 무서움. 미경은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했던 일을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아.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을게.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조용히 닫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미경은 병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야.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내무반을 나서며 복도에 서 있던 중대장을 바라보았어요. 중대장, 넌 지금부터 모든 직무에서 해임이야. 대기 발령 상태로 대기실에 있어.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경은 그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고 정태진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미경의 가슴속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은 끝까지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행정실은 밤 11시가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태진은 병사들을 한 명씩 불러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미경은 옆방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병영일지, 군수장부, 출입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병영일지를 펼쳤습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나흘간의 기록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병사 전원 정상 근무. 하지만 필체는 미묘하게 달랐고 잉크 농도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중에 다시 작성한 흔적이었습니다. 미경은 군수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물자 입출고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입고된 물품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을 대조해 보니 여러 곳에서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 피복류와 난방 연료 항목에서 차이가 컸어요. 입고 기록은 500벌인데 재고는 300벌, 연료는 2000리터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 기록은 1500리터에 불과했습니다. 미경은 장부를 덮으며 정태진을 불렀습니다. 태진아, 면담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정태진이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대장님,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진술을 통일시킨 흔적이 명확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태진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22명의 병사 중 18명이 똑같은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훈련 중 다쳤다. 누가 때렸는지 모르겠다.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답변만 반복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4명은? 그중 3명은 아예 입을 다물고 있고 1명은 겁에 질려 떨기만 합니다. 말을 하려다가도 주변을 둘러보고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증인이 된 병사는? 정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장님. 박지훈 이병과 같은 보급실에서 근무했던 상병 1명이 사흘 전 긴급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긴급 귀가? 무슨 사유로? 가족 위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가 시점이 박지훈 이병이 후송되기 불과 6시간 전입니다.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병사 연락처 확보했나? 시도는 했습니다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부대 측에서 제공한 주소로 연락해봤지만 가족들도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멀리서 초병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증인을 지우고 있어. 조직적으로. 정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이건 중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대대장도 아니야. 최소한 4단급 이상의 지시가 있었어.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명의 군사경찰 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투명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대장님, 부대 파쇄실에서 발견한 문서입니다. 미경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가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태진이 옆에서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몇 분간 조각들을 맞춰보니 하나의 문서가 완성되었어요. 그것은 군수물자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거래처 이름은 삼성물산이었고 품목은 겨울 피복과 난방 연료였어요. 하지만 수량이 이상했습니다. 부대에 입고된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이 거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경은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삼성물산 정식 군납업체야? 정태진이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습니다. 몇 초 후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대장님. 국방부 등록 업체 목록에 없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유령업체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럼 실제 물자는 어디선가 빼돌렸겠지. 정상 루트로 들어온 물자를 장부에만 2배로 올리고 차액은 빼돌려서 유령업체 명의로 팔아넘긴 거야. 정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카르텔입니다. 미경은 명세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사들 면담 기록 중에 특이한 게 또 있나? 정태진이 수첩을 넘겼습니다. 한 명의 일병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훈 이병이 폭행당하기 이틀 전 밤 11시쯤 누군가에게 불려나갔다고 합니다. 누가 불렀는데? 상급자라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 이병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CCTV 기록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이 공백입니다. 기록이 삭제된 게 아니라 아예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껐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CCTV 관리는 당직 부사관 권한인데 그날 당직자가 누구였는지 기록이 애매합니다. 미경는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증거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어요. 진술 통일, 증인 제거, CCTV 조작, 서류 파쇄. 이 정도 규모의 은폐는 한두 명의 간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대대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대장님, 사단장님께서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미경은 대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예, 긴급하다고 하셨습니다. 미경은 정태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계속 조사 진행해. 나는 사단장 만나고 올게. 예, 대장님. 미경은 대대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본관 건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사단장이 이 시간에 급히 부른다는 건 위에서 압박이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본관 3층 사단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최용국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51의 나이로 사단 작전 참모를 맡고 있었고 부대 내에서 실질적인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미경을 보자 그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미경 대장님,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단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최용국도 따라 들어왔어요. 사단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대장님, 야심한 시각에 직접 방문하셔서 부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사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조사를 벌이시면 부대 사기에 영향이, 사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사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증거를 조작한 시점에서요. 최용국이 끼어들었습니다. 대장님, 사건의 진상은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드시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경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불편한 일? 누구에게? 최용국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 전체에요, 대장님. 미경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조용히 물러서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하지만 미경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용국 대령, 당신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나? 최용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군수물자, 유출, 유령업체 거래, 증인 은폐. 이 모든 게 대대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당신이 관여했지? 사단장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용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사단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미경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단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미경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적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를 떠난 미경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차량 안에서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군수물자 비리, 유령업체, 조직적 은폐. 이 모든 것이 30년 전 남편이 마주했던 문제와 똑같았어요.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수석 서랍을 열어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그 열쇠는 집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집에 들러야겠어. 방향 틀어줘. 예, 대장님.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고요했고 거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어요. 옷장 맨 아래 칸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고 미경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 정우의 유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군복 한 벌, 계급장이 떨어져 나간 모자, 그리고 찢어진 견장 조각이 있었어요. 견장은 중령 계급장이었는데 한쪽 끝이 거칠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견장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견장 밑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미경은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종이들을 꺼냈어요. 맨 위에는 정우가 손으로 쓴 보고서 초안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군수물자 부정유통 의심 사례 보고였어요. 보고서에는 날짜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부터 1996년 2월까지 석 달간 정우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겨울 피복과 연료가 장부상으로만 입고되고 실제로는 절반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우는 거래처 명단도 기록해뒀는데
그중 몇몇은 실존하지 않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지금 지훈이 발견한 것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수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정우가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면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침묵할 수 없다. 이건 국가 재산을 훔치는 범죄다. 미경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를 잘 보관해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는 그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작전 중 사고로 죽었어요. 공식 기록은 불의의 사고였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묻혔고 정우도 함께 묻혔다는 걸요. 미경은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아들 침대 옆 작은 사물함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지훈이 후송될 때 가져온 개인 물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 수첩, 그리고 태블릿이 있었어요. 미경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지만 미경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써온 생일 조합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파일 목록이 나타났어요. 미경은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이 있었고 가장 최근 날짜는 2월 20일이었어요. 미경은 그 메모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2월 20일. 중대장님께 다시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 장부를 다시 확인했는데 숫자가 더 이상하다. 입고된 물자의 절반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거래처 중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검색해 봤는데 실존하지 않는다. 무섭다. 하지만 아버지가 했던 일을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경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리고 그 결과를. 미경은 다음 메모를 열었습니다. 2월 21일. 밤 11시에 불려나갔다. 어떤 대령님이었다. 나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물었다. 왜 쓸데없는 것을 조사하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협박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손이 계속 떨렸다. 미경은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방에서 정우의 찢어진 견장을 꺼내 태블릿 옆에 놓았어요. 두 개의 물건이 나란히 놓였을 때 마치 30년의 시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음성 파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미경은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직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엄마, 이번엔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처럼 저도 그렇게 되면 엄마가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음성이 끊겼습니다. 미경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미경은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침대 옆에 누워있는 지훈을 바라보며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이번엔 엄마가 끝낸다. 아버지도 너도 더 이상 혼자 싸우게 하지 않아. 미경은 태블릿과 정우의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견장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30년을 관통하는 증거였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미경은 휴대전화를 꺼내 정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진아, 나야. 지금 즉시 청와대 안보실에 면담 요청해줘. 전화 너머로 정태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님, 지금이 새벽 4시입니다. 알아. 하지만 기다릴 수 없어. 긴급 사안이라고 전해. 국방 관련 중대 비리건이라고. 알겠습니다, 대장님. 미경은 전화를 끊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눈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그녀의 눈에는 이제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꺼낼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썩은 시스템 전체를 뒤집는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새벽 하늘은 차갑고 맑았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오전 10시에 미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태진의 긴급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었어요. 미경은 정복 차림으로 청와대 본관에 들어섰고 안내를 받아 안보실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안보실장 김태호는 예순한 살해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미경을 맞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미경이 이렇게 급하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윤 대장, 앉으시죠. 긴급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경은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정우의 보고서, 지훈의 태블릿 출력본, 그리고 부대에서 확보한 군수 장부와 파쇄된 명세서 복원본이었어요. 미경은 그것들을 차례로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실장님, 이것들을 보시겠습니까? 김태호는 서류들을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첫 장은 1996년 정우의 보고서였고 두 번째는 지금 지훈이 작성한 메모였으며 세 번째는 유령업체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김태호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30년 전 사건과 지금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같은 수법이고 같은 구조예요. 제 남편은 이 비리를 보고하려다 죽었고 제 아들은 같은 비리를 발견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김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 대장,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부대 내 비리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카르텔이에요. 압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김태호는 다시 서류를 살폈습니다. 이 청성회라는 조직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군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름이죠.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합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정태진 준장이 확보한 자료입니다. 지난 10년간 군수 관련 비리 사건 중 불기소 처리되거나 축소된 사건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겁니다. 김태호는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사건별로 관련자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고 몇몇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이름을 보고 김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김태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윤 대장, 이건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입니다. 흔들려야 합니다. 미경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더 많은 병사들이
똑같은 일을 당할 겁니다. 30년 전에 묻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듯이요. 김태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정군 특별감찰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김태호는 미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우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윤 대장, 이 길은 험할 겁니다. 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틀 후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윤미경 대장을 정군 특별감찰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군수 분야 전반에 대한 전면 감찰을 지시했어요. 동시에 군사경찰단과 민간 감사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미경은 국방부 본청 별관에 마련된 감찰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태진을 비롯한 군사경찰 요원 20명과 감사원 파견 인력 10명이 모였어요. 미경은 회의실 앞에 서서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정군 군수 시스템을 전면 재조사합니다. 모든 부대의 장부, 거래 기록, 서버 데이터를 확보할 겁니다. 한 명의 감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장님, 조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인력과 시간이. 미경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인력은 충분합니다. 우리에겐 권한이 있으니까요. 미경은 정태진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정태진이 한 장의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그것은 대통령 명의의 긴급조치 명령서였습니다. 이 시간부로 정군 군수 서버 접근을 일시 정지합니다. 승인 라인은 저 하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명의 군사경찰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장님, 그럼 전국 모든 부대의 군수 업무가 마비되는데 그게 목적입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증거를 지우고 있을 겁니다. 서버를 잠그면 더 이상 조작할 수 없어요. 미경은 손짓으로 정태진을 불렀고 정태진이 노트북을 가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경은 직접 키보드를 두드려 명령을 입력했어요.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고 미경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전국에 흩어진 모든 군부대의 군수 서버가 동시에 잠겼습니다. 최전방 사단부터 후방 지원부대까지 모든 컴퓨터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서버 접근 제한, 정군 특별감찰위원회 지시. 부대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행정병들은 당황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간부들은 급히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협조 바람. 미경의 사무실로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조사팀을 나눠 전국 주요 부대에 파견했습니다. 각 팀에는 군사경찰과 감사관이 함께 배치되었고 그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발했어요. 오후 3시 미경은 정태진과 함께 국방부 군수본부로 향했습니다. 군수본부는 정군 물자 조달과 배분을 총괄하는 부서였어요. 미경이 도착하자 군수본부장인 소장이 황급히 나와 맞았습니다. 대장님, 이렇게 갑자기 서버를 잠그시면 업무가 마비됩니다. 미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3개월간 군수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럼 디지털 파일로 주십시오. 지금 즉시요. 군수본부장은 난처한 표로 참모를 불렀고 참모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버가 잠겨 있어서 파일을 추출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녀는 정태진에게 눈짓했고 정태진이 노트북을 펼쳐 서버에 접속했어요. 미경의 권한으로 잠금이 해제되었고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진은 빠르게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경은 군수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청성회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군수본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만 하십시오.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군수본부장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봤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죠?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일 복사가 끝나자 정태진과 함께 군수본부를 나섰어요. 차량에 오르며 미경은 정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본격적으로 파고들 거야. 정태진이 대답했습니다. 대장님, 벌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몇몇 고위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잘 됐네. 쥐들이 움직이면 꼬리가 보이는 법이니까. 그날 밤 전국 곳곳에서 조사팀의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조작 흔적, 유령 업체 거래 기록, 뒷돈 의심 계좌 이체 내역. 하나둘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미경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숨어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칼날은 최고 위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감찰팀은 전국 부대에서 수백 건의 비리 증거를 확보했어요. 유령 업체는 15곳이 넘었고 빼돌린 군수물자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간급 간부 36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 그중 12명은 이미 군사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라인을 아무리 잡아도 꼭대기가 살아있으면 조직은 다시 재생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조상우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조상우는 68살의 육군대장 출신으로 20년 넘게 군 고위직과 정부 요직을 오간 인물이었어요. 그는 30년 전 정우가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군법무실 책임자였고 그 보고서를 묻어버린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미경은 정태진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3월 5일 오후 2시 미경은 국방부 장관실에서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상우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비공개 면담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혼자 가지는 않았습니다. 미경은 정태진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어요. 태진아, 오늘 오후 3시에 장관실 인근 대회의실과 군사법원 예비실에 사람을 배치해둬. 음향 장비도 준비하고. 정태진은 미경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대장님, 실시간 송출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장관실 대화 내용을 동시에 전송할 거야. 증인이 필요해. 정태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위험합니다, 대장님. 만약 들키면. 들켜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게 증거가 되니까. 오후 3시 미경은 국방부 본청 장관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관이 그녀를 안내했고 장관실 문이 열렸어요. 조상우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 대장 앉으시죠. 바쁜 중에 와줘서 고맙네. 미경은 자리에 앉으며 조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숨어 있었어요.
조상우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대장이 정군을 뒤흔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열정적인 건 좋지만 조금 과하다는 의견도 있어. 미경은 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과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장관님. 조상우가 웃었습니다. 필요하다. 좋은 말이지. 하지만 윤 대장, 군이라는 조직은 복잡해. 모든 걸 밝히려다 보면 오히려 조직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무너져야 할 부분은 무너져야 합니다. 조상우의 미소가 조금 식었습니다. 윤 대장, 자네 아들 일은 안 됐네. 정말 유감이야.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군 전체를 이렇게 흔드는 건 개인적 감정이 섞인 거 아닌가?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조직적 범죄를 밝히는 겁니다. 조상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목소리 톤을 낮췄어요. 윤 대장, 솔직히 말하지. 이쯤에서 조용히 정리하는 게 어떻겠나? 중간급 몇 명 처벌하고 시스템 개선안 발표하고 대장은 개혁의 영웅이 되는 거야. 모두에게 좋은 결말 아닌가?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대장도 알잖나. 군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 그 선을 넘으면 아무리 별이 많아도 안전하지 않아. 협박입니까? 조상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조언이지. 나는 대장의 미래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미경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상우는 그것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게 뭔가? 1996년 2월 15일 박정우, 중령이 제출한 군수비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묵살하고 파기하라고 지시한 문서예요. 장관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경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청성의 회의록입니다. 지난 15년간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이익을 나눈 기록이죠. 여기에도 장관님 이름이 있습니다. 조상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아들 박지훈 입영 사건의 은폐 지시 문서입니다. 증인 제거, 진술 통일, 기록 조작, 모두 4단급 이상에서 내려온 명령이었고 그 명령의 출발점은 국방부였습니다. 조상우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낮게 웃었습니다. 윤 대장, 이 서류들이 진짜라고 쳐. 그래서 어쩔 건가? 나를 고발하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미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조상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군사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요. 조상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미경, 지금 미쳤나? 내가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고? 예. 미경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군형법 위반, 직권남용, 비리 은폐, 증거인멸교사, 4가지 혐의입니다. 조상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이건 반역이야, 반역.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짓이라고. 미경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하신 말씀 이 건물 몇 군데에서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조상우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뭐? 그 순간 장관실 벽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작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미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송신기를 꺼내 보였어요. 방금 전 대화 내용이 국방부 대회의실과 군사법원 예비실로 실시간 송출되었습니다. 증인은 충분합니다.
조상우는 스피커를 바라보다가 미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비열한 수를. 비열한 건 30년 동안 진실을 묻어온 쪽입니다. 장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진이 군사경찰 4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정태진은 조상우에게 경례를 올린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상우 국방부 장관, 군형법 위반 및 직권남용, 비리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상우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 이건 절차가 잘못됐어. 장관을 체포하려면 대통령 승인이. 정태진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 승인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요. 조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군사경찰이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상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경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윤미경, 내가 이긴 거야.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청성에는 나 하나가 아니야. 미경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겁니다. 군사경찰이 조상우를 이끌고 장관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미경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국방부 마당이 보였고 저 멀리 깃대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태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해내셨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짓눌러왔던 무게가 조금씩 거쳐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억울함과 아들의 아픔이 이제야 조금씩 갚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장관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조상우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청성의 관련자 43명이 기소되었고 그중 28명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최용국 대령을 비롯한 중간급 간부들도 모두 군복을 벗었어요. 정군 감찰은 계속되었고 군수 시스템 전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경은 감찰위원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대장 계급장도 반납했어요. 30년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은 그녀에게 훈장을 수여하려 했지만 미경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제 가족을 지킨 것뿐입니다. 훈장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지우는 한 달 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지금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갈비뼈는 완전히 아물었고 얼굴의 멍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는 군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군은 지훈에게 의병 제대를 제안했지만 지훈은 거절했어요. 복무를 마치고 싶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6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경과 지훈은 국립묘지 군인묘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걸음이 느렸지만 스스로 걷기를 고집했어요. 미경은 아들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묘역은 고요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묘비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잔디는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미경과 지우는 언덕 중턱에 있는 한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육군 중령 박정우 1964년 3월 12일생 1996년 2월 23일 순직. 미경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꽃다발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하얀 국화였습니다. 지훈도 옆에 앉아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고요한 묘역을 채우고 있었어요. 미경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정우야. 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30년이나 걸렸네. 하지만 끝냈어. 당신이 지키려다 못 지킨 것, 우리 둘이 같이 지켰어.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평온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경이 지훈에게 건네준 것이었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찢어진 견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견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에 들었어요.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려다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훈은 견장을 가슴께에 올렸다가 천천히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싸우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지훈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도망치지 않을게요. 제 시간에 제가 설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버지처럼요. 미경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3개월 동안 겪은 일들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미경은 지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지훈아, 넌 이미 충분히 용감했어. 이제는 행복해도 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햇살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우가 죽기 이틀 전에 쓴 편지였어요. 미경은 그 편지를 30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펼쳐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곁에 없을 거야. 내가 하려는 일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침묵할 수 없어.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는 건 나를 배신하는 거니까. 미안해. 너와 지훈이를 두고 가게 돼서.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 그때까지 우리 아들을 잘 키워줘. 사랑해. 미경은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녀는 묘비를 향해 낮게 속삭였어요. 정우야, 지훈이 잘 컸어. 당신 닮았어. 용감하고 정직해.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잔디 위로 꽃잎 몇 개가 흩날렸고 나무가지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미경과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묘역을 떠나기 전 미경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묘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햇살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미경은 작게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 내가 끝냈어. 이제 편히 쉬어, 정우야. 두 사람은 묘역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주차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어. 너랑 함께.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두 사람은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랐습니다. 미경은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묘역은 멀리 보였고 햇살 속에서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립묘지를 빠져나와 도로로 향했어요.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수개혁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경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그 뉴스를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자기 몫을 다했으니까요.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미경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미경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난 내 엄마야. 당연한 거지.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경의 가슴 속에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아들은 안전했으며 정의는 실현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한 사람의 엄마로, 한 사람의 여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보고서와 한 사람의 태블릿, 그리고 한 어머니의 분노는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꺼냈습니다. 진실은 늦어질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합니다. 한 어머니의 30년 기다림이 결국 정의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부당함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계시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진실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